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시간인데, 이제부터 좀 빠르게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 나올 만한 거 부실 등기죠. 그래서 조문은 37조하고 등기 효력하고 그다음에 39조를 여러분 알아둬야 된다. 그죠? 알아둬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여기는 경과실을 포함해서요. 예, 사실과 상이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 등기. 뭐 요거는 우리가 어떤 그 법리적으로 본다면 우리 상법에서 어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등기에 원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민법에서도 마찬가지. 민법에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되지 않듯이 우리 등기의 공신력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 부실 등기 부분은 어떻게 돼요? 믿은 자를 선의의 믿은 자를 보호해 주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때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된 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외적 공신 인정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판례 이론으로 쭉 나오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39조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판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이사 이사를 선임했어요. 이사 선임 있는데 선임했는데 이 선임을 했어. 등기까지 했겠죠. 그렇죠? 등기까지 했다. 근데 이 이사 선임한 주총이 무효가 됐단 말이죠. 이래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급효가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럼 소급했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 등기는 제대로 됐다가 나중에 무효가 됨으로 해서 이 등기가 뭐가 된 거죠? 사후적으로 뭐가 됐어요? 사실과 상이한 등기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이 등기를 믿고 뭐 거래한 제3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제3자. 이자가 만약에 선이라면 어떻게 보호될까요? 보호됩니다. 알겠죠? 이 39조를 적용해서 보호된다. 예,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뒤에 가면 판례 또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판례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양도를 가볼게요. 영업 양도 부분은 여러분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업 양도의 본질적인 중요한 제도가 뭐이죠? 영업을 양도한 다음에 양도인이 경업을 하면 이 영업 양도의 제도의 본질이 침해되는 거잖아. 그죠?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양도의 경업 금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알겠죠? 중요한 거니까 그걸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조문 문제를 잘 보시면 됩니다. 조문 문제를 잘 보시면 그래서 영업을 그죠? 양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약정이 없어도 우리가 경업금지 인정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걸 알아두시고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또는 인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인접특별관시원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그죠? 동종영업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쪽에 봤던 조문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22조의 우리 사전등기 배척권의 등기 효력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지역적 제한이 있었는데 인접이라는 규정이 없긴 했죠.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사실은 지문화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잘 안 나와서 그렇죠. 지문화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택형으로요. 그 다음에 양도인이 동정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했다. 약정했을 때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고 또 한 가지 뭐 생각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동종 영업이 있죠. 경업을 하는 영업은 떤 지역을 할 거냐 이 문제죠. 그랬을 때 이 양도인이 있는 어떤 그 사무소 있죠. 다시 말해서 본사라든지 그 사무소를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영업을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우리는 경업을 따집니다. 그 판례 여러분 하나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정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판례를 연결해 드린다면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에
영업임차, 영업임대차, 영업임대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냐 이 말, 유추.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 판례는 어때요? 인정한다. 그렇죠. 영업임대차에서 영업 양도와 거의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가 B에게 영업을 양도했단 말이죠. 영업 임대차를 했단 말이에요. 임대해 놓고 어때요? 임대인이 종종 영업을 해버리면 이 임차인 B는 어때요? 상당히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아주 중요하고요. 근데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 이 영업 임대차는 어디에는 밑에 가서 여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42조 부분에서는 어때요? 유추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유추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요 조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걸 다시 요약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문으로 보는 거니까 조문만 좀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겸 해주시고 자 42조라 하면 우리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다시 말해서 영업상 채권자 보호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외관법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가 외관법리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상호를 소유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이 영업을 하는 제3자의 채권 영업을 하는 제3자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판례 내용이지만 이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제3자의 채권이 채권에 대해서죠. 양도인의 채권자의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채권자가 양수인이 최근 판례에 가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을 인수하지 않았었어요. 않았는데 그 채권자가 양도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양도 후에 채권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럴 때 양수인이 이 채권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 판례가 나와 있었죠. 그때도 책임진다. 알겠죠? 그때 책임진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기 영업 양도할 당시죠. 양도 당시에는 어때요? 몰랐다는 거죠. 채무가 인수된 걸 몰랐다. 선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때요? 이게 알게 됐다. 악의가 된 거야. 이랬을 때 요 양도할 때 선이었기 때문에 양수인의 책임 있죠. 책임이 이쪽이 악의가 되기 때문에 소멸할 거냐. 이 문제인데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외관법리죠. 외관법리는 처음 외관법리를 믿은 걸 그대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던 거는 그 나중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생한 이 양수인의 책임은 외관법리에서 형성된 것 때문에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책임진다. 소멸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문제로 나와 있다면 만약에 책임을 안 지려면 어떻게 하냐. 책임 없음을 등기하면 되죠. 등기하면 모든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안 지죠. 그런데 통제도 할 수 있어요. 이 통제는요. 통지받은 제3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안 지는 것이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된다는 거. 요 엔드 개념이죠.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 요것도 선택형으로 지문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조문은 우리 42조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추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 임대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 영업 양수에 대한 변제, 영업상 채무자 보호 규정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43조에. 그렇죠? 채무자를 보호할 때는 어때요?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채무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했을 땐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이 44조가 있죠? 요거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예요. 않는 경우인데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하는데
여기 인수를 광고한다는 이 광고 있죠. 이 광고의 의미는 여러분이 뭐 신문 광고, 방송 광고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채무를 인수한 것 같은 외관이라든지 그런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광고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조의 뭐 영업 양도인의 책임 존속 기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2년간 있죠. 이렇게 책임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행위로 바로 가보시면 뭐 기본적 상행위는 아실 거고 이 보조 상행위는 추정 규정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시죠?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을 보조 상행위로 보는데 상인의 행위는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추정해 준다. 이건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영업 다시 말해 상인이 하는 행위가 보조 상행위인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추정해주고 만약에 영업자가 그게 영업을 위해서 아닌 것이라면 본인이 입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의 방식은 선택형으로 여러 번 변호사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죠. 민법과 다른 점이죠. 비현명을 취하고 있다.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것은 이 어음수표법은요. 엄격한 현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고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비현명주의죠.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효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예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해서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지문을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위임, 대리권 존속 등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제 사령과 사령 쟁점이나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이죠. 이 상사유치권과 유질계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판례가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사유치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 상사유치권이라고 해요. 되겠죠? 58조. 근데 또 여기에 비교해서 이거와 좀 다른 있죠. 상법에는 이 일반 상사유치권 다른 조건을 가진 것을 우리가 특별 상사 유치권이라고 해요. 알겠죠? 특별 상사 유치권. 그거는 뭐 뒤쪽에 가면 이제 운송 주선인 운송업자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상, 위탁 매매업자 이런 자들이 여기 일반 상사유치권 58조의 요건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 상사유치권을 하는 것도 아시죠? 자, 요건만 따져본다면 요거 조심해야 돼요. 상인간이죠? 우리 쌍방적 상행에 적용되는 것은 여기 상사유치권과 상사매매 특칙에서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그거 알아두셔야 된다.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통지 의무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쌍방적 상행이면 적용되는 거예요. 또 상해의 채권이 변제가 있을 때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상해를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거든 요거죠.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다. 채무자 소유의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다른 거는 민법과 거의 유사하니까 보더라도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상인가이다. 두 번째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유가증권을 유치한다. 알겠죠? 세 번째는 민법과 다른 점으로서 일반적, 그죠? 일반적 결련성만 있으면 된다. 알겠죠? 반드시 그 물건에 의해서 발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사 유치권의 특징입니다. 됐죠? 요거와 다른 것은 일반 상사, 특별 상사 유치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판례라면, 유치권의 불가분성 있죠. 민법의 유치권의 불가분성이 상법에도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에 의해서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일부의 그 유치물이 소멸되었을 때는 어때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뭐그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질계약이죠. 유질계약은 민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상법에서는 허용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판례가 뭘 얘기했습니까? 유질계약의 성립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첫 번째는 상인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죠? 일방적 상인도 상관없다. 두 번째는 어때요?
질권 설정 계약과 그죠? 이거와 별도로 유질 계약이 어때요? 계약을 해야 된다. 요거죠. 요거 하나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둘 다 이제 요 정도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하나 이제 더 판례가 나온 것은 이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판례가 정리를 했죠. 법의 규정이 없죠.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만약에 질권 설정 계약에 있으면 그 계약에 따르면 된다. 만약에 계약에도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일반적인 어떤 청산 방법을 거치면 된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이 준비한 내용을 보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58조, 59조를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선택형 사례형에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사시효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선택형 쟁점에서 조금 이제 나올 만한 것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상사시효 있죠. 이거는 5년간인데 판례를 최근에 나온 판례가 상사시효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는 선택형 쟁점 정리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거고 최신 판례를 보면 충분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매매에 가보겠습니다. 매매. 이 매매의 특징이죠. 민법상의 매매 특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매매 특징은 상인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다르게 여기는 매수인의 담보 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67조에 가보면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둘 게 하나 있다면 선택형으로 이제 지문화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요. 경매를 할 때요. 보통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두시고 또 뒷조문에 가보다 보면 매수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이 있거든요. 매수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에서는 경매권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요. 알겠죠? 매수인의 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 경매권에서는 민법과 다른 점은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경매 비용을 빼고 난 다음에 공탁을 하기 전에 자기의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이 특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확정기 매매에서 해제 부분인데 확정기 매매는 민법에 뭡니까? 정기행위와 같은 거예요. 단지 이 효과만 다를 뿐입니다. 알겠죠? 효과만 다르다. 그래서 이행 시기를 경고하는 때 민법의 정기행위는 어때요?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죠.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우리 확정기 매매는 어때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않으면 계약이 바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시켜 버립니다. 알겠죠? 정기행위에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하고 다르죠. 해제권이 발생하면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점에서 차이점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워낙 많이 잘하는 조문이 있죠. 69조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화자 통지 의무고 여기서 쟁점되는 것도 상인 가격의 매매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상인가 매매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이제 담보 책임을 부담시킨 건데 엄격하게 다시 말해서 원래 물건을 매수했으면 물건이 잘못됐으면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물을 수 있으려면 너도 어떠한 일정한 책임을 져라 라는 것이 하자 통지 의무 규정이죠. 물론 이건 어때요? 임의 규정입니다. 아시겠죠? 판례가 얘기한 것이고 이것도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다르게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통지 발송하는 건데 이것도 즉시나 사실 지체 없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응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못 묻는다는 거죠. 그거 하나 두시고 만약에 이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데 같다.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개월 내에 발견하면 즉시 통지하라는 얘기예요. 통지를 6개월 내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발견한 즉시 어때요? 예, 통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매도인이 악이면 얘도 이 또한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나머지 요건과 관련된 판례들은 여러분이 보완하도록 하고요. 이제 조문을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9조. 그 다음에 70조는 매수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죠. 아까 매수인 그 있잖아요. 매수인. 앞쪽에는 어때요? 매도인의 공탁 경매권이 있었죠. 예, 그와 다른 점은 어떻게 한다? 법원의 허가가 여기는 있고 거기에는 매도인의 공탁 경매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매수인의 목적물 보완 공탁 의무는 어떤 경우에 마치냐면 매도인이 그 물건을 가져갈 수 없는 멀리 떨어지는 격지자 간에만 적용된다. 해서 그래서 사망의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매매 특징은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충분해요. 충분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목적물 공탁 의무라든지 특히 확정기 매매하고 부분적인 쟁점으로 여러분 사령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 상호계산은 이제 민법상의 상계에 대한 있죠. 상계를 계약 형태로 하는 하나의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 방법인데 이 계약 형태로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전문으로 여러분 좀 알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돼서 넘어갔고요. 익명조합은 뭐 이제 사례형으로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익명조합은 선택형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뭐 이제 워낙 많이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익명조합은 일단은 구조 자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출자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익명조합이죠. 그래서 78조가 이제 본질적인 조항이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요거죠.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다는 거죠. 이걸 약정하는 거예요. 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익을 분배한다면 이건 익명조합이 일단 아닌 것이죠. 알겠죠? 그런 걸 말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79조에 가보면 익명조합은 출자한 돈은 어때요? 전부 영업자의 재산으로 간주해 버려요. 그래서 영업자가 이걸 갖다가 횡령을 한다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조합원이 있다면 B가 영업자예요. 그 다음에 C가 고객을 한다면 당연하죠. 이 고객과 B, C 간에 어때요? C는 A를 몰라요. 이건 내부 관계 문제죠. 그러니까는 영업을 통한 행위들은 모두 무한 책임을 지고요. 소송 당사도 B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자한 돈은 전부 B의 것으로 간주해버린 조문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고요. 자, 또 넘어가서 이제 익명조합의 대외관계 제3자의 전혀 권리 의무가 없다. 그죠? 뭐 성명상호 허락 명의대여를 했을 때는 81조에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익배당하고 손실부담인데 이게 85조 연결된다는 말은 85조의 종료할 때와 같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요.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되더라도 손실을 전부한 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미 받은 이익을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겁니다. 사망. 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약정에 따라서 85조 계약 종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85조로 바로 내려와 보면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출자 가액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나 손실로 인해 감소될 때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손실로 감소됐을 때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망에서 다른 약정이라는 것은 뭐 손실 분담에 대해서 나는 손실 분담하겠다 라는 거죠. 규정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을 다 어때요?
손실을 다 감안하고 하겠다는 거고, 만약에 손실을 분담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원래 받은 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약정은 약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약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손실 분담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나중에 반환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쭉 가셔가지고 이제 합자조합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합자조합은 그냥 뭐 합자 회사에 대한 어떤 계약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계약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이 86조 3항에 계약의 내용이 법정화되어 있다는 거, 등기를 한다는 건, 이 등기는 설립 등기가 아니고 있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한 등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은 제3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합자에서의 내용과. 근데 지분 양도만 이제 선택형을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 업무 집행조합은 다른 조합은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 전무를 일부를 양도하지 못해요. 업무 집행조합원이죠. 근데 유한책임조합원은요, 어떻습니까? 조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업무집행조합원이라든지 무한책임사원 조합원이 동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2번이 우리가 지문화되어 있습니다. 선택형 지문화로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어때요? 다른 무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틀린 지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리상 관련해서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해서 우리 상업사임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하는 자를 우리 대리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리상에 대한 통지 의무, 경업금지, 통지받을 권한 등등이 다 있고, 특히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이 92조에 있다는 거, 보상 청구권 여러분 아시죠? 그 부분도 있고, 이 보상 청구권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 보상 청구권의 요건이 갖춰지면 굳이 대리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유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대리상이 열심히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개업이죠. 중개업. 중개업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근데 여기는 독특한 의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94, 95, 96, 97조 이런 게 있죠. 중개인은 급여 수령 대리권인 권한인 것이고, 경품을 받으면 보완해야 되고, 전략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중개인은요 장부 작성 의무가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중요한 걸 여기서 요걸 해야 됩니다. 98조와 99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설명하려고 온 겁니다. 성명상호 묵비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중개인이 있죠. 한쪽 당사자가 A가 있고 이 중개인이 있다 봅시다. 그리고 B가 있다. 근데 B가 어때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럼 중개인은 이쪽에 밝히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이쪽에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상호 묵비 의무는 그런 의무를 말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상대방이 표시하지 말아 달라. 우리 성명상호는 하면 어때요? 상대방이 교부할 서면이나 장부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면 안 돼요. 근데 이때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만약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자가 만약에 어떤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B는 어때요? 이 상대방을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럴 때 누구에게? 이 중개인에게 너가 책임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중개인의 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행 책임. 이 부분이 바로 이행 책임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99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상호 묵비 의무 때문에 중개인의 이행 책임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조문 구조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행 책임을 한다 하더라도 중개인이 곧 B와의 직접 당사자가 되느냐? 당사자는 아니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좀 비교를 하겠다. 직접 당사자 되는 것은 우리 위탁매매에 갔을 때요. 이행담보 책임이 있거든요. 이행담보 책임은 똑같은데 그것도 똑같아요. 유사한 겁니다.
위탁매매 이행담보책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교를 할 게 있다면 그러면 직접 당사자가 되는 어떤 개입권이 있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107조의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고요. 그 다음에 116조의 운송인의 개입권. 이들은 어때요? 직접 당사자가 돼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위탁매매의 개입권, 운송조에 개입하면 직접 당사자가 돼요. 이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우리 여기 중개인의 이행 책임하고 위탁매매의 이행 담보 책임은 직접적 당사자는 되지 않아요. 그들이 물론 책임은 져야 되지만 직접적 당사자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구체적으로 내가 사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임의로 전조 98조이죠. 성명, 상호, 묵비, 의무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이 표시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은 누구에게? 중개인 네가 책임져 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중개인과 관련되는 예, 98조와 99조를 좀 예, 알아두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고요. 자, 그러면 오늘 또 30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위탁매매부터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